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6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원래 제가 주말에는 축구 뉴스 안 해요. 평일에만 하는데 제가 금요일날 못했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좀 중계되는 여건이 좀 저녁에는 할 게 없어가지고 주말로 그냥 넘겼습니다. 오늘 축구 뉴스도 좀 하고, 또 따로 떼서 전달해 드려야 할 것들 좀 전달해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헤르타 베를린의 클린스만 감독이 사임을 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사임했고요. 그는 클럽 보도진들에게 사임 소식을 통보했으며, 일단은 현재 코칭 스태프가 팀을 지휘할 것이라고 하며, 미하엘 프레츠 단장은 말하길, 우리는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특히 베를린이 중점을 두었던 겨울 이적 기간에 인사 결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협력을 한 후에 아무런 징후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이 한 말에 따르면 더 많은 금액, 더 많은 광범위한 기술 및 헤르타 베를린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의 변화는 모두 시즌이 끝난 후의 계획이었다라고 합니다. 베를린의 감독에서 전격 사임한 클린스만은 클럽 수뇌부들과의 대화에서 이번 시즌이 끝난 후 자신을 기술 이사로서의 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의 사임은 클럽이 현재 자신의 요구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간주할 수가 있고, 그는 전날에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에서 팬들과 함께 현재 10주 동안 베를린의 감독을 하면서 아주 많이 움직였고 우리 팀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 사임을 선언한 거죠. 지금은 시즌 중간에 헤르타 베를린 감독이 교체가 되고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왔는데, 클린스만의 감독 라이센스 갱신에 관련돼서 헤르타 베를린이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왜냐면 그 전에 미리미리 클린스만이 해놨어야 되는데 클린스만이 해놓지 않았었고, 그래도 클린스만이 독일 축구에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네임밸류가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잘 무마시켜서 감독을 계속할 수 있게끔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자신을 시즌 후에 기술 이사직에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던 와중에 구단과의 대화에서 좀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르타 베를린이 강등권 정말 바로 코앞에 있는데 좀 팀을 좀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은 팀이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은데 블라블라 말을 했고, 그래서 좀 관계가 틀어진 거겠죠. 근데 본인이 잘 수습을 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좀 삐졌나 봐요. 현지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비판이 엄청나요. 원래 참 이미지가 좋았던 감독인데 지금은 비판이 엄청나고, 지금 스위스에 있다고 하고, 스위스에서 아들이 이제 프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 잠깐 보고 자신의 이제 본가가 있는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좀 너무 무책임했어요. 네. 나름 헤르타 베를린이 큰 금액을 쓰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용태까지 영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팀을 정상화시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화하면서 팬들은 클린스만도 와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뭐냐, 전임 감독 때랑 달라진 게 없다 하면서 이제 막 블라블라야. 그래서 채팅도 그래서 한 거예요. 이 페이스북 채팅도 하도 팬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런데 거기서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아직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시즌 끝나면 기술 이사직 달라 이런 말 하면서 좀 어긋난 거죠. 그래서 지금 클린스만, 그러니까 이 베를린 보드진 아니어도 이 독일 축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지금 클린스만 좀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베를린은 이제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할로만 좀 힘을 써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통수라면 통수죠. 네. 갑자기 아무런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나간 거니까.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수비수는 세르히오 라모스라고 합니다. 세르히오 라모스는 최근 10년간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수비수입니다. 2010-11 시즌부터 41번의 득점을 올린 라모스는 2위 나우두와 27골인데 아주 골차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3위는 베인스도 있고요. 레인트 베이스, 콜라로프도 있고요. 그 밑에 애들은 다 되게 막 따박따박 있는데 라모스가 되게 독보적이죠. 이렇게만 봐도 라모스가 머리로만 통산 61골을 넣었고 라모스는 통산 114골 중에 58%를 차지하는 골이 헤더골입니다. 득점뿐만 아니라 출장 기록에서도 라모스는 레알 마드리드 라리가 역대 최다 출장 5위 기록 440경기를 뛰어서 5위에 랭크되어 있고 라울보다 더 많은 경기를 뛴 선수는 라울 곤잘레스가 550경기, 마누엘 산치스가 523경기, 카시아스가 510경기, 산티아나가 461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단 4명밖에 없어요. 뭐 밑에 지금 안 보이겠지만 존테리 밑에는 보누치가 21골, 존테리 22골, 코셸리니, 그다음에 러드리게스, 피케, 플로렌치도 대단해. 생각해 보면 로마가 저는 플로렌치를 사실 좀 약간 개차반 치고, 물론 플로렌치가 로마에 최근에 안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로마를 사랑한 걸 생각하면은 좀 더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뭐 여튼간에 라모스가 아주 독보적인 골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토트넘의 델레알리가 인종차별로 출전 금지 징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토트넘의 델레알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롱하는 비디오로 인해서 영국 FA에서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으며 영국 FA는 사건을 조사하고 알리에게 답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동영상이 인종차별로 간주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경기 출전이 금지될 수가 있으며 이전에 사례로 봤을 때는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가 소속팀 선수인 프랑스의 벤자민 맨디에게 트윗으로 이제 뭐 약간 그 영상에 보면은 약간 인종차별하는 그런 제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한 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을 부과받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무리뉴도 뭐 알리가 반성하고 있다. 알리는 그로 인해서 뭐 지금 많이 뭐랄까 좀 다운된 상태이다. 뭐 이런 걸 이제 또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알리가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나라에서 살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조금 유머스럽게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인종차별인지는 이제 판단이 또 따로 나와야겠지만 베실바 사례를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 네, 안녕하세요. 알리가 좀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토트넘은 알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쟤는 근데 유니폼을 팔 저쪽을 잘랐구나. 일부러인가? 일부러 잘랐다기엔 너무 약간 찢어진 것 같죠? 팔 쪽이? 워낙 유니폼 일부러 찢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네. 축구 왕제 펠레가 현재 스스로 걷지 못하고 우울증도 함께 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펠레의 아들 에디니는 브라질의 글로벌 TV와 함께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아버지는 지금 몸이 매우 허약해져 있는 상태이며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재활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펠레는 최근 휠체어 도움 없이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 왔으며 집 밖에 나가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펠레 최근 인터뷰 보니까 이거에 관련돼도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내 나이쯤 되면 이런 일을 다 겪는다 라고 이제 약간 좀 쿨하게 넘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말이 맞겠지 뭐. 언론에는 자신이 나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펠레도 이제 나이를 먹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축구 황제 이 펠레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월드컵을 3번 출전해도 인생에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12년에 월드컵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펠레는 월드컵 우승을 3번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 1363경기에 출전해서 1281골을 넣으며 축구 황제의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펠레가 뛰던 시절에는 유럽보다는 남미 리그가 더 빡셌다고 하니까 요즘처럼 유럽 커리어가 없다고 해서 무시받는 사람이 아니죠. 과거 이게 펠레 영화를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펠레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이 사람이 골 넣는 거에는 정말 뭐랄까 탁월한 선천적인 그냥 발에 공만 닿으면 골이에요. 발에 공만 닿으면.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어린 나이에 10대에도 월드컵 나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축구 황제라는 칭호가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베르통원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 아약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약스는 토트넘의 수비수 얀 베르통원의 여름 이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베르통원은 시즌 종료 후 계약이 만료가 되고 아직 토트넘의 새로운 계약을 제시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약스의 감독인 텐하가 최근 인터뷰에서 말하길 베르통원은 우리 아약스에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며 물론 우리는 그의 상황을 매우 면밀히 보고 있지만 이것이 그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과 포지션이 함께 허락이 된다면 그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좋은 선택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르통원의 나이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은 선수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베르통원이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아약스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은 뭐냐면 수비수 아주 노련한 그리고 아직까지 현역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이 자기 팀 선수 출신의 수비수를 공짜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 베르통은 다시 재판매할 수는 없겠죠. 재판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두 시즌은 더 이런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테나가 또 선수들 이제 포지셔닝을 다시금 잡아주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감독이기 때문에 아약스에서도 베르통을 노린다고 하고 베르통원도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다고 예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테나 감독이 한번 찔러보는 것 같아요. 쓱 이렇게 한번 공짜로 내려올 수 있을 때 쓱 한번 찔러보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우스만 덴벨레가 6개월 아웃이 확정이 되면서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덴벨레는 우측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이며 수술은 이미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6개월 동안 좀 이제 재활을 또 하겠죠. 쉬면서. 덴벨레에 대해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덴벨레가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창창한 선수이긴 하지만 햄스트링이 너무 걸레가 됐다. 지금 부상 부위도 지속해서 다른 부위를 당하는 게 아니라 햄스트링만 주구장창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부상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 복귀하고 나서도 같은 부상이 한 번 더 잘못된다라고 하면 선수 생활까지도 걱정을 해봐야 될 정도라고 하니까 이 선수가 본인이 제일 힘들겠죠.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선수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 근데 이 선수를 사왔던 금액을 또 감안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해본다면 바르셀로나도 참 착잡할 겁니다. 한두 푼 데려온 것도 아니고 2천억 정도로 데려와서 잘 써보려고 결국은 이제 네이마르 자리를 좀 메꿔주길 바라면서 데려온 선수인데 결국은 이도저도 되지 않았고 훈련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성실했고 그러면서 지각도 많이 하면서 많이 찍혀져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지금 당장은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또 기다려 봐야죠. 일단은 6개월 동안 기다려 보고 이 선수가 다시 전성기처럼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려고 이제 몸을 만들지 아니면 다른 훈련을 겸할지는 이제 또 봐야 되니까요. 여튼간에 선수 본인도 그다음 바르셀로나도 조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 16강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또 팀 스쿼드가 단단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사람이죠. 아니, 주급이 비쌀 수밖에 없지. 그 금액으로 이적을 했는데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유벤투스의 슈체치니 골키퍼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슈체치니가 유벤투스에서 주전으로 뛰겠죠. 또 서브 골키퍼로 있던 선수가 인테를 가서 뭐 지금은 당연히 메인 슈체치니, 부포는 서브 이렇게 가는 거죠. 맨시티와 웨스트햄의 연기된 경기는 2월 19일 날 치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저번 주 일요일 날 치러졌어야 할 경기가 폭풍 시아라가 오는 바람에 경기가 미뤄졌고 웨스트햄과의 웨스트햄과 이 맨시티 경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20일 날 새벽 4시 30분에 치러진다고 합니다. 맨시티가 이게 경기가 미뤄지게 되면서 조금 더 꼬였는데 2월 20날 홈에서 웨스트햄 만나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레스터 원정 떠난 뒤에 4일 뒤에 레알 마드리드와 챔스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5일 뒤에 아스톤 빌라와 리그컵 결승 치러야 되고 3일 뒤에 셰필드 웬즈데이와 FA컵 치러야 되고 또 4일 뒤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뤄진 게 아주 힘들게 됐죠. 네. 이거 지금 그 소식 전하는 거 아닌데요. 맨시티가 웨스트햄 경기가 미뤄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새로 잡힌 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AFC 징계를 받은 박항서 감독은 4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박항서 이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죠. AFC로부터 4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벌어진 2019 동남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동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동남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인도네시아 경기에서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박항서 감독은 경기를 진행한 주심이 베트남 선수를 보호하지 않는 판정을 연거푸 내리자 거세게 심판에게 항의를 했고 결국 후반 32분 퇴장 명령을 받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 폭스 스포츠에 따르면 AFC는 박항서 감독이 주심을 향해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라고 말하며 4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벌금 5,000달러, 한 600만 원 정도인데 이 벌금까지 부과받았으며 향후에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경우 가중 처벌을 하겠다라는 뜻도 함께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랬대요. 박항서 감독이 감독 자격으로 4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1-2022) 시즌부터 UEFA 리그에 진출하는 세리아 A 클럽은 2팀이 될 것입니다. UEFA 컨퍼런스 리그라는 제목의 UEFA의 새로운 대회는 2021-22 시즌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또 유럽 대항전 대회가 창설이 된 거예요. 칼치오 A 파나짜가 이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이 세리아 A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2021-22 시즌부터 오직 2팀만이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리그 5위와 코파 이탈리아 챔피언은 유로파 리그 본선에 나갈 것이며 지금 상황에선 리그 6위가 유로파 리그 예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조 아래 이탈리아 리그 6위 팀이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하게 될 것인데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 코파 이탈리아의 우승자가 상위 4위권 안에 들어갔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론적으로
세리아 A 7위를 기록한 팀으로 양도가 될 것이며 UEFA 세 번째 토너먼트 대회는 32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며 4개의 팀 8개 조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UEFA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대회가 어떤 대회라냐면 잘 봐요. 우리가 상위 4팀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에 직행하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리그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빅 4로 말하는 다 그 리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챔피언스 리그보다 한 단계 밑에, 그리고 그것보다 밑에 있는 순위들을 가진 팀들이 나가는 대회가 유로파 리그죠. 유로파 리그 그 순위의 밑에 있는 팀들을 또 4개 팀을 묶어가지고 이 컨퍼런스 리그라고, 그 챔피언스 밑에가 유로파 리그가 밑에 있는 게 이제 컨퍼런스 리그 세 번째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지는 리그인데, 결국 이 컨퍼런스 리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상위 4개 팀, 그 밑에 있는 팀들끼리 또 모여서 유로파 리그를 나가고 챔피언스 리그 떨어진 3위 팀을 또 거기 넣고 하면서 경기를 치렀었지만, 그 다른 또 팀들을 모아서 컨퍼런스 리그를 만들고 그거를 유럽 전역에 중계권을 팔고 그 돈을 유에파가 먹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챔피언스 리그나 평소에 유로파 리그를 나가지 못했던 팀들은 우리도 저런 거 나가고 싶은데 라고 했던 거를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하면 어떠한 뭐 혜택이 될지 모르겠어요. 유로파 리그는 이제 우승하면 챔스를 나가지만 또 요거는 모르겠네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고 일단 21, 22 시즌 내에 시작을 한다라고만 하는 거니까,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건 원래 사실 컨퍼런스 리그 말고 하나를 더 창설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우리가 말은 챔피언스 리그지만 그 진짜 완전 챔피언들끼리만 해가지고 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아도 네임밸류 큰 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로 치면 AC 밀란에 뭐 참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또 뭐 대회를 하나 더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지금 살짝 보류된 상태고 컨퍼런스 리그만 지금 확정이 된 거라. 그것도 이제 21, 22 시즌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리그들이 생기긴 하는데 뭐 축구 팬들에겐 좋겠지만 다 좋아하겠죠. 자기 팀이 뭐 이제 뭐 되게 막 8, 9위 했는데 막 그런 데 나가면 우린 뭐 심심했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약스 감독인 텐하흐는 말하길 바르셀로나가 도대체 대용을 왜 공격적으로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에릭 텐하흐 감독이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데용 사용법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냈는데, 텐하흐가 말하길 대용은 기본적으로 골을 넣는 스코어러가 아니며 오히려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하는 이제 선수를 지원하는 역할이 훨씬 더 잘 수행하기도 하고 잘 이행하기도 하는 선수인데, 뭐 바르셀로나에서의 사용법이 조금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전에 이제 대용이 아약스에서 뛰던 시절에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좀 더 위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테나가 불러가지고 야! 마! 니가 10번이야? 왜 올라가? 니가 왜 골을 넣으려고 그래? 있어 밑에! 라고 한번 크게 한번 또 질책을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네. 뭐 감독마다 뭐 쓰는 역할, 사용법 뭐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원조 감독이 잘 써본 원조 감독이 그 말도 듣는 게 좋긴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뉴캐슬이 지금 뭐 사람들은 뉴캐슬 무조건 강등이다, 망했다, 스티브 브루스 이랬지만 스티브 브루스가 3백으로 변환하면서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냐? 그 전 감독, 그 리버풀 감독이었는데 뚱땡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뭐죠? 뚱땡이? 베니테즈 전술을 그대로 지금 100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축구 한번 뉴캐슬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지고 망하니까
그 베니테즈 배법사 말씀하신 베니테즈 배법사 전술을 그냥 그대로 뺏겨 써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뉴캐슬. 네, 순위도 생각보다 뭐 높은 데 있고 저는 뉴캐슬을 시즌 후에 10위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너무 막 쭉쭉 내려가길래 아 내가 틀렸나 했지만 또 베껴 쓰니까 고절하더라고요. 네. 아니 자기 응원팀 전 감독 아니죠. 전전전전 감독이죠. 네. 레알 마드리드는 과거 자신들이 테오를 방출한 것에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급실이네요. 현재 AC 밀란에서 뛰고 있는 테오 에르난데스의 퍼포먼스를 보면 올 시즌 밀란의 최고 선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밀란에서 계속해서 골과 어시스트를 하고 있으며 2천만 유로에 이적했을 때와는 다르게 가치가 2배 이상 폭등한 상황입니다. 현재 레알은 이 테오를 너무 쉽게 팔아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레알이 데려와서 잘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레알에서 뛸 때는 사실 너무 개차반이었어요. 네. 레알이 뭐 결과론적으로 좀 더 데리고 있을 걸 아니면 임대라도 보낼 걸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꽤나 많은 선수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고 결국 테오는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밀란 가서 잘하는 거예요. 네. 이 멘탈도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데리고 있어봤자 골치만 썩죠 뭐. 카라바오컵 결승전 심판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심은 리 메이슨이고요. VAR 주심은 마이크 딘이라고 합니다. 카라바오컵 결승은 이제 아스톤 빌라와 맨시티가 맞붙게 되었고 아스톤 빌라는 당연히 강등도 피하면서 이 맨시티를 뭐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맨시티를 뭐랄까 이겨가지고 유로파 리그를 나가고 싶겠죠. 쉽진 않겠지만 이게 원래 지금은 다 확정이 됐는데 요때만 해도 속보로 나왔던 거예요. 마이크 베르바이 속보에 따르면 첼시는 아약스의 하킴 지에흐 영입이 합의됐다라고 전했고 지금은 오피셜로 떴어요. 양팀 구단에 온다고. 요때는 이제 오피셜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약스는 확실히 자신들의 슈퍼스타를 첼시에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피셜 떴어요. 지금은. 최근 24시간 만에 양측은 최종 구두 합의에 도달했으며 프랭크 램파드는 지에흐를 겨울에 바로 데려오길 원했었으나 아약스가 사실 아약스라기보다는 테나가 강력하게 거절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램파드는 자신의 공격진 구성에 지에흐는 빠질 수 없는 퀄리티를 지닌 선수라 판단을 하였고 구단의 여름에 이적이라도 좀 하게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움직여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는 4,500만 유로, 그러니까 580억, 600억 정도에 데려오는 거고 아직 개인 합의가 남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 끝났어요. 최근 다른 팀들이 하킴 지에흐에 관심이 늘긴 했으나 현재는 첼시하고만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고 다 끝냈다라고 합니다. 아약스 또한 다른 곳과는 처음부터 거래할 생각이 없었고 마이크 베르바이 기자는 아약스 관련 공신력에서는 최상급 기자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현재 이 뉴스로 큰 화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새벽에는 아주 쩔었었죠. 분위기가. 첼시 팬들이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네. 현재 지에흐 이적에 관해서 테나 감독과 구단도 다 인정을 했고요. 비피셜도 떴고 지금은 구단 오피셜까지 떴습니다. 하킴 지에흐 영입 비용은 원래 이제 초기 비용은 4천만 유로, 515억이고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그 나머지 총 600억인데 남은 금액 85억은 옵션이다. 여름 7월 1일부터 첼시에 합류할 예정이고 첼시는 1월에 이 모로코 국가대표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아약스가 우리도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노리는 과정에서 하킴 지에흐는 무조건 필요하다 해가지고 겨울엔 무조건 팔 수가 없다 하는 바람에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600억에 하킴 지에흐면 요즘 시세로 봤을 때는 괜찮죠. 결국
로사노가 나폴리로 갔지만 로사노가 나폴리 가기 전에 팀의 라이벌 아인토벤의 또 이선 자원인 로사노하고 하킴 지에흐가 많이 비교 대상이 되었고 오히려 평가는 하킴 지에흐가 더 좋았는데 유럽 진출 더 큰 유럽으로 이제 빅리그로 먼저 간 거는 로사노였어요. 로사노는 사실 이번 1년 차고 잘 풀리지 않는 과정이니까 뭐 누가 더 낫다. 뭐 로사노가 훨씬 더 지금 뭐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킴지 잘하죠. 좋은 선수예요. 아프리카 애들은 확실히 이제 뭐 나가는 대회도 막 주기도 짧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골치 아프긴 하지만 뭐 워낙에 잘하니까. 존 크로스 기자가 전하길 제이든 산초는 맨유 이적이 유력하며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이든 산초는 맨유 이적을 위해서 다른 유럽 빅클럽들의 오퍼를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도르트문트는 이번 여름 1억 2천만 파운드 한화로 1845억의 제이든 산초의 판매를 준비 중에 있으며 맨유와 첼시 그리고 레알 등의 팀들이 이 선수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레알 등의 팀들 중에는 리버풀도 들어가죠. 뭐 일단 기사에 나온 건 리버풀도 산초를 원하고 있다라고는 하니까. 하지만 산초는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열망하고 있으며 올드 트래포드 이적을 원하고 있고 맨유가 영입전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맨유는 주급 20만 파운드 3억이 넘는 금액으로 산초를 유혹하고 있으며 자신들 팀에서 최고 주급자 중 한 명으로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첼시도 산초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했지만 지에흐 영입이 확정이 되었고 현재 맨유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만약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맨유는 더 어려워지겠죠. 근데 산초가 욕심이 좀 많은 선수기도 하고 근데 요즘 너무 잘해요. 지금 뭐 산초가 오바메양 이후로 5골, 6골 뭐 연속골인가? 처음이래요. 네. 너무 지금 또 폼이 올라가지고 맨유 입장에서는 쟤 너무 데려오고 싶은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홀란드 상황만 봐도 유력하다고 말하는 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사인을 해야 되죠. 네. 아직까지는 근데 뭐 맨유가 유력하다고 하니까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을 테고 선수 본인도 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좀 결국에는 시즌 후에 협상에서 뭐 지금 도르트문트가 생각하는 금액은 1,8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 돈 주고 과연 맨유가 살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건 원래 따로 빼서 제가 하려다가 그냥 여기까지 넣었는데 전 세계 평균 관중 순위예요. 그러니까 50위부터 있는데 50위부터 알려드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50위는 전 세계 평균 관중 순위에 잉글랜드 2부 리그 팀인 리즈 유나이티드가 평균 관중이 35,198명. 그 다음 터키의 페네르바체가 35,270명. 50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멕시코의 아메리카 팀이 36,089명. 라치오가 36,616명. 스페인 세비야 37,117명. 여기 또 아시아 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의 트락토르라는 팀이 평균 관중이 38,669명이에요. 예, 또 아시아 팀이 또 하나 들어가 있네요. 멕시코의 몬테레이가 38,997명. 이제 43위인데 43위가 에버튼 39,133명. 42위가 유벤투스입니다. 39,576명. 그 다음에 파르크 대 프랑스 여기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죠. 39,601명. 로마가 40위 39,823명. 이제는 39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4만 명이에요. 발렌시아가 43,319명. 38위가 첼시 44,553명. 분데스리가 브레멘이 46,693명.
라이프치히가 4719명, 스페인 빌바오가 41,107명, 다시 멕시코의 티그리스가 41,383명, 아스톤빌라가 41,643명, 리옹이 43,664명.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의 포르투나 뒤셀도르프, 여긴 또 분데스리가도 아니야. 여기는 2부 리그야. 근데 여기는 43,725명으로 31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페예노르트가 45,284명, 30위고요. 2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 30위권 안에 29위인데, 여기 다시 한번 아시아팀인 이란의 에스테그랄, 여기가 46,833명,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팀인 함부르크가 46,949명, 뉴캐슬이 27위 47,942명, 헤르타 베를린이 48,754명, 레알 베티스가 48,804명, 스코틀랜드 훈바가 감독을 하고 있는 레인저스가 49,405명, 그 다음에 러시아 팀이 하나 나왔어요. 제니트 상트베부르크, 여기가 49,000, 야 많이 본다 러시아 애들, 49,454명. 그 다음에 쾰른이 49,660명, 프랑크푸르트가 드디어 5만 명, 21위 5만491명, 메넨글라드바가 5만 911명, 슈투트가르트가, 네, 여기도 2부 리그인데 5만 1,847명, 마르세유 팀, 프랑스에, 많이 본다 마르세유도. 평균 관중이 마르세유가 52,424명. 갈만하지. 5만 명 넘으면은 뭐 분위기가 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리그의 팀이 나왔는데요. 벤피카가 52,952명, 리버풀이 16위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은데, 여기는 이제 경기장 수용 인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53,116명. 리버풀 얘기 잠깐 해드리자면, 리버풀이 증축을 하려고 해요. 증축을. 그래서 얼마나 증축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8,000명 정도, 그러니까 6만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으로 좀 뭐 증축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네. 잠깐 TMI였고, 아약스가 53,404명. 그다음 14위가 맨시티입니다. 에티하드 스타디움 54,391명. AC 밀란이 아이도 쟁쟁하네요. AC 밀란이 54,670명. 아스날이 12위 55,255명. 내가 알기로는 아스날 경기장이 6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55,255명으로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런던 팀이죠. 웨스트햄이 55,313명. 네. 한 몇백 명, 집 313명이면은 한 60명 차이? 네. 60명 차이네요.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10위입니다. 57,293명. 이제 10위권으로 왔고, 9위가 셀틱 57,821명. 토트넘이 59,485명. 샬케 공사가 드디어 6만 따리가 됐습니다. 전세계 7위고요. 61,293명. 이렇게 평균 관중. 와, 대단합니다. 평균 관중 6만. 인터밀란이 6만 5천. 와, 인터밀란도 대단해요. 65,800명. 네. 레알 마드리드가 평균 관중이 66,242명이에요. 4위가 제 생각하고는 좀 달랐는데 바르셀로나입니다. 72,000. 이제 7만대예요. 이 72,438명. 바르셀로나가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3위가 맨유가 72,569명. 평균 관중이 7만이 넘어갑니다. 72,000. 2위가 미넨이 75,000명. 그러니까 왜 75,000명이냐면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 75,000명이야. 그리고 전 경기 다 매진이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 관중이 75,000명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1위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르트문트고요. 여기는 평균 관중이에요. 81,132명. 네. 평균 관중이 8만 명이 한 경기 끝나고 나가면은 그 주차하고 그 경기장 주변에 어떡하냐. 화장실 가면은 막
주서 있고 막 난리 나겠다 진짜. 맥주 그렇게 먹는데 얘네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구장은 지그날 이두나 파크죠. 81,132명. 네.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도르트문트가 챔스 결승에 갔을 때 그 지역, 이게 도르트문트 지역이잖아요. 지역팀이 결국 지역팀이잖아요. 그 도르트문트 연고를 가지고 있는 인구 중에 90%가 넘는 사람이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티켓을 신청한 건 되게 유명한 사례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뭐 저 지역 사람들은 도르트문트와 죽고 살고 자고 먹고 뭐 다 하는 거지 뭐. 네, 진짜 대단하죠.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경기장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가고 싶어하는 경기장이 누캄프. 메시 뛸 때. 메시가 만약에 뭐 은퇴하면 리버풀 경기장 안필드를 제일 먼저 가고 싶긴 한데 메시 뛸 때면 무조건 누캄프입니다. 그다음에 안필드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두나 파크입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기 때문에 궁금해요. 경사도 보고 싶고. 훈바양 있었으면 안필드가 1등이었겠죠. 훈바양 없잖아요. 접촉 사고가 난 뒤에 팬과 사진을 찍은 지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그나시오 페르난데스는 지난주 주말에 운전하던 도중에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고 낸 사람이 출근 중이던 레알 마드리드 감독인 지단이었고,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는 지단을 바로 알아봤고 뭐 이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다. 지인들에게 내가 지단과 접촉 사고를 당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까봐 사진을 찍자고 부탁했고 그는 흔쾌히 받아주었다. 이후 페르난데스는 지단이 측근을 통해서 다 이제 뭐 보상도 받았고 조치도 후속 조치도 잘 받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지단 또한 이 페르난데스 사람이 무리한 요구 없이 사진만 찍고 뭐 자신도 이제 훈련장 가는데 빠르게 보내주면서 아무런 뭐 그 이후에 문제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잘 풀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마무리가 되었죠.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은 많은 사람들이 축구 팬이잖아요. 누가 막 가석을 하길래 유럽에서 쫓아가가지고 가서 면허증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첼로티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뭐 원래 공무 중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또 얼마나 그 축구 팬으로서의 그런 마음이 샘솟겠어. 반응 안첼로티 사진 좀 이래서 막 올라간 그런 거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사건 사고에 또 뭐 유명 인사도 좋지만 자신들이 워낙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선수나 축구에 관련된 사람들 보면은 되게 뭐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많아요.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이제 사건들이 많더라고. 브라이튼,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선수들이 이제 환각제 파문이 일었으며 그들은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라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의 중심 선수들이 클럽으로 보이는 한 장소에서 테이블에 모여 앉아 풍선을 부는 광경을 포착해 이를 기사화했습니다. 이 풍선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풍선이 아니며 일종의 환각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선 가스를 흡입한 건 브라이튼의 수비수 셰인 더피와 미드필더 리안드로, 그 다음에 파스칼 그로스, 공격수 이제 이란의 선수죠. 자한바크시라고 합니다. 브라이튼은 현재 6승 9무 11패로 리그 15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잔류가 위태로운 상황에 터진 마약 풍선 스캔들로 인해서 큰 파문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막 기사에 마약 풍선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뭐 나쁜 짓, 못된 짓인 것 같지만 해피벌룬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법이지만 영국에서는 또 이게 합법이라고 하고 현재 2월 휴식기 동안에 선수들끼리 기분 전환할 겸 뭐 클럽에 가서 풍선을 푼 거고.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팀이 강등권 근처고 팬들은 이제 강등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프리미어리그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 휴식기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휴식이나 뭐 그런 걸 하면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할 테죠. 그래서 뭐 현지 팬들, 이 팀의 팬들은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팩트적으로는 불법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얘네들 뭐 미쳤어, 뭐 지금 뭐 강등권인데 돌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기성용의 미국행 관련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성용이 한국을 떠나 미국 이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을 둘러싼 상황과 유럽 이적 시장 마감 등 현 시점에서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죠. 요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3월부터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 영업권인 탓에 기성용이 또 영어를 잘 하니까 뭐 진출하기에는 아주 안정적인 리그가 될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는 셀러리캡, 연봉 총액 상한제 제도가 있지만 연봉에 구애받지 않는 선수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지정 선수 제도가 있어서 기성용의 몸값도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에도 기성용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현재 기성용의 이름은 2019년 이적 선수란에 올라가 있고 기성용의 출생 연일과 출생지 등 기본적인 프로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용을 소개하는 란에서는 넓은 시야와 롱패스를 갖춘 강력한 미드필더라며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굉장한 플레이메이커로 활약을 했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와 결혼을 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도 있는데요. 전 소속 구단은 썬덜랜드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최신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과거 이적을 추진했거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실수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기성용의 기본 정보가 메이저리그 사커 홈페이지에 있는 만큼 미국 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메이저리그 사커가 이제 2020 시즌은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계약도 할 수 있고요. 문제가 없죠. 말씀을 드리면 몇몇 분들이 기성용 8억에 서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팩트로 말씀드리면 기성용은 뉴캐슬에서 32억을 연봉으로 받던 선수고 4분의 1로 반토막도 아니지, 반의 반토막 난 연봉을 받으라고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8억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서울이 제시했던 금액은 8억이 아니었대요.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 32억을 받던 애한테 8억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제시를 했던 거고 올린 게 8억이에요 서울이. 그러다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기성용이 서울을 사랑해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4분의 1 토막 난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낮은 금액을 기성용에게 불렀으면 기성용 기분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기성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성용이 기량이 떡락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K리그에서 기성용보다 나은 미드필더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용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실력이 떨어진 건 맞는데 본인이 K리그에서 기성용보다 외국인까지 넣어가지고 나은 미드필더가 몇 명이나 있어요? 기성용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저 선수가 3선에서 중앙으로 뛰는데 저 선수보다 나은 미드필더 해외 바깥 다 넣어가지고 없어요. 일단 와서 뛰어봐야 알지. 그러면 본인은 뭐 어떤 의미로 이 선수가 기량이 떨어졌다 말하는 거야? 아니 한국에서 아니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본인 말 이상하지 않아요? 기량이 떨어졌는데 K리그에서 안 뛰어보지도 않았는데 돈 덜 받으라는 얘기야?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제레미 크로스가 보도하길 맨유는 토트넘의 다이어를 영입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맨유는 여름에 다이어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유는 다이어를 오랫동안 원해왔으며 토트넘은 이번 여름 그에 대한 오퍼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솔샤르 또한 다이어가 미드필더와 수비 옵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참고로 카카오 분들은 저 곰 이미지를 누르면 투네이션으로 넘어갑니다. 저한테 다른 느낌의 도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맨유가 다이어를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이어의 계약은 2021년에 만료가 되지만 출전 시간 부족으로 토트넘과 재계약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레비 회장은 여름에 그를 팔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이어가 뭐 지금 토트넘에서 사실 토트넘에서 지금 무리뉴 오고 나서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죠. 나올 때마다 열에 잘하는 건 많이 쳐줘야 두 경기입니다. 정말로 10번 나오면 두 경기 그래 좀 니목 하는구나 이 정도 막 우와 이것도 아니야. 그냥 두 경기 그냥 니목 하는구나. 8경기는 똥 싸요. 수비 실수, 커버 실수, 위치 실수, 헤더 공 떨어진 낙하 지점 실수, 뭐, 그 실수가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네. 그 나머지 두 경기도 잘한다, 우아가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냥, 그래, 뭐, 이거는 막는구나. 여기에는 그래도 들어가 있는구나, 눈치챘구나, 이런 거지. 네. 근데 뭐, 맨유의 뭐, 솔샤르 감독은 다이어에 뭐, 다른 걸 봤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도 보도가 되었어요. FC 서울을 디스하는 것 같은 고명진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온 선수들을 보면 모두 FC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제 선수들이고 서울 구단에 대한 애정들이 있던 선수였습니다. 왼쪽부터 뭐 기성용부터 송진영, 이청용, 고명진까지. 송진영 선수는 뭐 지금 FC 서울 소속 선수이긴 하지만 경기를 못 뛴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고명진도 서울과의 의리를 끝내고 올 시즌 크로아티아에서 울산 현대로 복귀를 했고요. 이청용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전에 벌써 서울에게 감정이 상해서 뭐 이청용이 서울로 이적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성용도 뭐 지금 상황으로는 서울에서는 뭐 다음 시즌 뭐 기성용에게 다시 한번 뭐 접근해 보겠다, 의사를 타진해 보겠다 하지만 기성용도 지금은 서울에 갈 마음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오행기님 쿠키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확실히 비시즌에 다른 팀에서 뛰어도 서울에서만 훈련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울산과 이청용이 실제로 올 시즌 영입하려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사실 3월까지인가? 야지모님 쿠키 10개 조던. 되기 때문에 야지모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밥 먹을 수는 있지 뭐 한국에 오면은. 네. 야지모님이 쿠키를 계속 10개씩 주셨나? 감사합니다. 이거 안 울리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지모님 쿠키 10개 조던. 아, 야래. 감사합니다. 폼 떨어진 선수에게 비싼 돈 안 쓰겠다라는 것인데, 뭐 그게 뭐 고명진이건 기성용이건, 만약 기성용을 대상으로 그 말씀하셨다면, 뭐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조항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기성용이 얼마나 FC 서울을 좋아했냐면 뉴캐슬에서 상호 해지할 때 나 서울로 갈게요. 나 다른 유럽 가지 않을게요. 뉴캐슬에서도 유럽팀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확인했고 그거를 또 이제 명시했고 그래서 나 어차피 서울로 갈 거니까 그래 알았어 갔는데 이 사단이 난 거죠. 네. 얼마나 선수를 개차반 취급했을지는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하기 나름일 테니까요. 손흥민이 베컴과 만났습니다. 베컴 둘 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 레전드 데이비드 베컴을 만나 대기록 달성에 긍정적인 기운을 얻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주 주말에 아스톤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50호 골과 동시에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100호 골 그리고 5경기 연속골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며 의미 있는 경기를 앞둔 손흥민은 오늘 SNS를 통해서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인 베컴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전설과 함께한 시간이 영광스러웠다라고 설명을 했고 현재 미국 MLS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이기도 한 베컴은 손흥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활짝 미소 지은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그는 손흥민의 SNS 게시글에서 게시글에 이제 만나서 반가웠다 친구라고 이제 또 댓글을 남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토트넘 구단인 것 같은데 베컴이 왜 왔지라고 하겠지만 뭐 베컴이 그냥 뭐 구단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아예 베컴이 토트넘과 연관이 없는 선수는 아니에요. 베컴이 과거의 일화 중에 하나인데 베컴의 실제 외할아버지가 토트넘의 광팬이라 실제로 베컴이 프로 계약하기 전에 두 팀하고 협상을 했는데 맨유하고 토트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트넘도 베컴의 마음이 있었고 하지만 이 맨유의 그 당시 비전 그 다음에 퍼거슨이 베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고 더 자세히 베컴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계약하는 데는 맨유가 더 유리했었고 맨유가 베컴이 계약을 결국 끝내면서 맨유를 이적을 한 거죠. 이적은 아니고 이제 프로 계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토트넘과의 연결고리가 아예 없진 않는 거죠. 맨유로 임대에 영입된 이갈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훈련장으로부터 격리 조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맨유의 새로운 영입생 이갈로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이번 주에 클럽에서 떨어져 훈련하고 있으며 맨유는 아주 적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리스크 때문에 이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맨유는 스페인에서 가진 겨울 휴식 트레이닝 캠프에서도 이갈로를 데려가지 않았으며 영국으로 돌아오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이유라고 합니다. 현재 30살로 이갈로는 월요일에 있을 이 첼시전에 클럽과 동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영국 BBC가 알아본 바로는 맨유의 도움을 받아 개인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하며 현재 이갈로가 개인 훈련하는 곳은 맨체스터 시티 이티하드 스타디움 근처인 맨체스터 내셔널 태권도 센터에서 현재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기 개인 이제 피트니스 코치도 붙여가지고 축구 관련된 훈련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좀 타고 뭐 그러네요. 이갈로도 이제 중국에서 임대 영입된 거잖아요. 이번 시즌까지만. 근데 한 명 더 말씀드리면 까라스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다가 다른 이판 가서 최강희 감독의 또 지도를 좀 받다가 했던 카라스코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돌아왔습니다. 여름 때까지만 뛰고 걔도 돌아왔는데요. 많이 오네요. 네. 일본 축구협회는 곧 유럽 거점으로 이제 기지를 설치해서 일본 국가대표 선수 아니면 일본 선수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이사회를 열어서 일본 축구협회 유럽 거점 기지를 설치하고 주재원들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약 50여 명의 유럽의 소속 클럽으로 속해 있는 일본 대표팀 선수 및 일본 선수들에 대해서 현지 사무소를 대표해 국가대표 소집에 따른 빠른 이동, 그다음에 준비, 그리고 식사까지 의료 등 모든 생활의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 사람이 이제 다카시 기술위원장인데 제때 선수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시차에 의해서 선수와의 연락이 지연되거나 하는 등의 불편한 일들을 해결할 것이다. 아직 이 유럽 거점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독일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계 기업들과 제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같이 협력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한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 중에 유럽에 뛰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을 불러올 때 이 선수들이 다 각자 이제 비행기표나 이런 걸 받고 오긴 하지만 따로 타고 오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다 일로 모여. 여기서 그냥 비행기 하나 빌려 렌탈 해가지고 이걸 한 번에 와. 이거요. 거기 가서도 음식 같은 것도 일본 음식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해놓고 의료 같은 과정도 이제 거기서 하루 이틀 같이 있다가 같이 다 같이 그냥 쭉 하고 오는 거죠.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막 나눠서 따박따박 오니까 거기에 또 쏟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불편하기도 하니까 그냥 유럽 거점에 하나 거기 뭐 하나 빌리겠지 원룸 같은 거. 아무튼 해서 거기에 다 모여서 하루든 이틀 같이 있다가 한꺼번에 비행기 타고 쫙 하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오는 지금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잘하는 거죠, 사실. 그만큼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많은 거고. 잘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고 말해줄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럽긴 하네요. 우리도 조금 저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냐면 우리 선수들은 경유하고 가고 그러기도 해요. 각자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각자 사정이지 안 해준다고 나쁜 건 아니고. 오늘 뉴스 준비한 게 모두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에픽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다 마감이 됐고요.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